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네, 오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난민 이주민 현황과 정책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두란노 해외 선교회 본부장을 맡고 있는 한충희 목사입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 코로나가 바꿀 세계 질서, 여러분들 많이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 난민 이주민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한 대로 작년까지 한 35년간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최근에 UN 차석 대사를 했고, 그래서 이런 큰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경험과 관심이 많은데요. 여러분들과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런 목적으로 이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슈들이 8개를 저희가 다루는데요. 지난주 코로나가 바꿀 세계 질서, 그리고 오늘 보는 난민과 이주민, 그리고 다음 주에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세계 시민 교육, 그리고 기후 변화와 환경, 그리고 창조 질서라고요. UN 내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코로나 이후 선교 환경 변화와 대응, 또 북한 통일 문제, 한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제가 통일 북한 문제에 많은 경험과 또 비전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매주 화요일 날 10시에 업로드가 되고요. 아래 질문이나 자료 요청은 제 이메일이나 카톡 번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난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유엔의 또는 국제사회의 화두 중에 하나죠. 어떤 의미가 있고 개념이 어떻게 진화됐는가를 먼저 보면요. 우리가 보통 난민 할 때는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공경에 처한 이재민 또는 공경을 피해서 원래 거주지를 떠나서 대피하는 피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률상 refugee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요거는 출신 국가로 귀한 시에 박해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요. 51년 유엔 난민 협약, 그리고 2013년 우리나라의 난민법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요. 요거는 구체적으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이렇게 한 4가지 기준이 있죠.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그래서 박해받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가치가 근거가 있을 때 난민 신분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법적인 신분이고 또 일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우리가 박해라 그럴 때는 생명, 신체, 자유, 위협 등 인간의 존엄성에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망명 신청자는 내전이나 기근이나 자연재해는 해당이 안 되는 그런 특별한 정치적, 종교적 박해를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국제이주기구의 사무총장은 국가 간의 인구 격차, 또 기후변화로 인한 저개발국의 생활 악화로 난민이 불가피해지고 있어서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정상이다, 뉴노멀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난민의 개념을 몇 가지를 좀 다양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난민 이외의 레퓨지 이외의 사유로 자기 국적국을 떠난 사람을 우리가 이주민, 마이그런트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또 이걸 이주라고 표현을 하고요. 더 나은 경제적인 여건을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갈 때 우리가 경제적 이주민, 또 자기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삶을 떠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근에 통칭해서 강제적 이주, 영어로는 forced displacement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forced displacement가 그렇게 오래된 용어가 아닌데요. 최근에 난민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한 단어, 두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orced displacement, 내가 자기 의사에 반해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죠? 시리아 내전, 또 어떤 자연재해,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더 이상 내가 내 집에서 거주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삶을 위해서 떠나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forced displace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외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피난 시 우리가 이걸 internally displaced persons라고 IDS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나중에 말씀드린 한 4천만 명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금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난민지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체류를 그 사람이 다시 쫓겨가면은 법적으로는 레퓨지 카테고리 안 들지만 쫓겨가면은 자국에서 핍박을 받을 또 삶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인도적 보호,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제목으로 휴메니테리안 스테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요거는 한국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뒤에 설명할 텐데 이걸로 인해서 적지 않은 한 1,60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민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여러분 아까 forced displacement 요거하고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부분이 강제 송환 금지 원칙입니다. Principle of non-흡불망이라고 하는 불어인데요. non-흡불망은 이렇게 밀어내지 않는다, 푸시하지 않는다, 쫓아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전 세계 난민 상황을 보면요. 분쟁 박해로 한 6,850만 명의 난민이나 이주민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중에 국내 이주민 IDP의 4천만 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2차 대전 이후 최대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서 14년간 매 일평균 난민 발생 수가 11,000명에서 42,500명으로 거의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아주 피크인 거죠. 난민 발생국은 많은 순으로 보면 시리아 난민이 630만 명으로 한 반을 차지하고요. 아프간, 남수단, 이라크, 예멘, 리비아, 민주콩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나이지리아, 부룬디, 소말리아, 우크라이나 이런 순으로 많은 국가들이 난민을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약 100만 명이 유럽으로 유입을 했고요. 그 당시에 한 3,400명이 익사를 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유럽보다는 개발도상국이 난민의 거의 80%를 수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단기간 내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난민 중에 상당수는 임산부, 그다음에 아이 동반 여성, 노인, 장애인, 부모 미동반 아동 이렇게 취약계층이 많고요. 유럽행 난민 중에 아동이 28%, 여성이 1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럽행 난민 이민자들이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요. 300만 명이 유럽으로 유입을 했거든요. 2017년까지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스웨덴, 벨기에 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15년 9월에 여러분들 보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3살 난 시리아 어린이가 터키 해변에서 사망한 그 사진이 보도됨으로써 전 세계가 이 난민의 우려,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 여론이 컸던 것이죠. 네, 2000년에서 2017년, 17년 동안 유럽을 향한 난민 중에서 총 3만 3천 명 정도가 사망이나 실종이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난민 문제의 어려움 이유는 이게 난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라는 기본 프레임워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약간의 국가의 주권이 난민이 왔으면 자국에 왔으면 그거를 다른 나라 외국이니까 사실은 그 호스트하는 국가가 어떤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프로텍션, 보호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난민의 어떤 새로운 상황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시설에 한계가 있는 것이죠. 보호조치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강제 송환을 할 때 그것이 적절하냐 아니냐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문제로 외국인 혐오, 우리가 이민자 싫다, 난민 싫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난민 문제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쟁이 지속되고요. 전쟁, 그리고 인권이 유린되고요. 또 부실한 거버넌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박탈이 되니까 나는 외국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뛰쳐나가는 경우도 많겠죠. 공공 서비스가 실패되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빈곤이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지속 가능 개발 목표 SDG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난민 문제에서 제기되는 주요 이슈들을 보면요. 시리아 분쟁 해결이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지금 문제는 시리아인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본국에 귀환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좀 어려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교육 문제가 큰데요. 특히 아동 문제. 여기 나와 있는 부모 미동반 자녀라고 제가 써놨는데 지금 아동들이 부모와 동반하지 않고 어린이만 부모들이 우선은 보내는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네.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이렇게 브로커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아이들만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미동반 자녀들이 교육 문제, 여러 가지 또는 거처 문제, 또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보는 것이죠. 네, 교육 기회가 충분치 않습니다. 2부제, 3부제 뭐 이렇게 하고요. 2015년 인천의 세계교육 포럼에서 난민 아동 교육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의 협력 문제가 있는데요. 난민 접수 정착에 NGO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전통적인 공여국들, 서방 국가들이 NGO 지원을 동결하거나 또는 축소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로 아마 이런 경향이 더 커질 것 같아서 난민들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 미동반 아동 난민, 그리고 가족 결합 문제가 굉장히 참혹한 인도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리고 폭력, 인신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미동반 난민은 좀 특별한 곳에 추가 수용을 해야 된다. 별도 TO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등록을 하라 그러면 또 송환이 우려될까봐 등록을 거부하면서 어떤 스테이터스 없이 이렇게 열악한 생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한 10분의 1을 차지하던 부모 미동반 아동이요, 최근에 3분의 1로 확대된 것이죠. 증가가 된 것이죠. 네. 그리고 강제노동, 성폭력, 착취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접수국에서는 인종차별 및 혐오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유엔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9월에 유엔 이주와 난민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유엔이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유엔 차석대사를 할 때인데요. 이 난민 이슈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면 사람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고요. 국제 여론 또 언론의 관심사가 컸습니다. 국제사회의 공동 문제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반기문 총장이 얘기를 했고요. 인권 존중 원칙 기반해서 이주자와 난민을 보호해야 된다. 또 국제사회가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 그리고 정규직 이주 통로를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규 이민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쟁, 폭력, 인권 침해, 빈곤, 불평등 등 근본 원인, 우리가 그걸 root cause approach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근본적인 원인을 제도적으로 바꾸고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건 다 알죠.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잘 워킹이 안 되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2015년에 시리아 인도 지원으로 84억 불이 요청이 됐고요. 그중에 36억 불이 확보가 됐고 많은 이런 서약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의 수용 태세를 보면 터키가 재밌습니다. 터키는 시리아 난민의 최대 수용국입니다. 약 250만에서 300만 명까지 수용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터키는 이걸 상당히 외교적으로 좀 활용하는 그런 전략적인 마인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친유럽을 하다가 지금은 친아랍, 친이슬람적인 행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난민이 대부분 도 이슬람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품어 안는, 그래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16억 불이 외부 지원입니다. 보통 난민을 받으면 유럽들이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터키나 또는 요르단, 레바논이 받으면 그 나라들한테 자금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유엔에서도 받고요. 그래서 그거를 매니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난민에게 보건 교육을 제공하고요. 일자리 보장을 입법화하고 100만 명 이상의 추가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르단도 시리아 난민의 20%, 네,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수십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으나 자국의 다수의 실업자로 난민을 배려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자국 인구가 한 400만 명인데 그중에 시리아 난민이 150만 명입니다. 엄청난 시리아 난민을 받고 있죠. 일자리 교육기회 등 장기 해결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문제는 최소한 100만 명의 시리아 난민 아동 또 주변 수용국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돼야 되는 급박한 지금 상황입니다. 이건 시리아 장래를 위한 투자로 봐야 된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난민 이슈는 제가 아까 유엔에서 굉장히 핫 이슈라고 말씀드렸죠. 발생 원인이 평화와 안보의 문제는 시리아 내전 있잖아요. 국제적인 전쟁, 그리고 동태적 측면의 지속 가능 개발 또는 지속 가능 발전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도적인 긴급 구호 문제가 있고요. 인간의 존엄과 평등 및 인권의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다루는 모든 어젠다, 유엔이 3대 어젠다가 있습니다. 평화, 개발, 인권. 그게 3대 어젠다라고 얘기하고 2개를 더 붙입니다. 법치와 인도적 지원. 이렇게 해서 5대 어젠다라고 얘기하는데 보시죠. 뭐 평화, 개발, 인권, 법치, 인도적 지원. 이 난민이 이 5개 어젠다가 다 포함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슈고 복잡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응을 조금 더 보면요. 특히 유럽 대응이 중요한데요. 정책 조정을 강화하고 그리스의 접수 능력을 강화. 그리스가 이제 첫 번째 도착하는 국가거든요. 그리스로 좀 많이 접수 능력을 해서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자. 왜냐하면 재배치라는 것을 리세틀먼트라고 하는 것은 용어는요. 이 난민들을 서구 국가들이 일정 포션, 일정 숫자를 받아들여서 정식 시민으로 정착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재정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기 있죠. 국별 쿼터에 전향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서구 국가들이 자꾸 재정착의 TO를 적게 가져가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국내적으로 반발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유럽 국가 이외에 호주, 미국, 영국 이런 것들도 수용을 좀 많이 해야 된다. 한국도 많은 그런 부담을 안고 있죠. 유럽 전체를 동일 접수 시스템을 유지해야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 나라가 조금 더 유연해. 저 나라가 더 좀 잘 받아줘.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다 몰리는 거죠. 네. 뭐 우리도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와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가장 큰 건데요. 시리아 내전은 2011년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IS가 막 발호를 하고요. 그래서 IS 지역의 주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탈출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20만 명이 사망되고 630만 명의 난민이 생겼습니다. 네. 또 다른 630만 명의 국내 피난민도 있고요. 그래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거의 인구의 절반에 해당되는 1220만 명이 난민이나 또는 이주민으로 떠난 상황입니다. 인접 4개국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가 난민의 98%를 수용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종파주의적 갈등과 치안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지중해를 통해서 난민선을 보내거나 또는 터키를 통한 육로로 나가거나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문제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결되지만 여전히 아사드에 대한 미국은 퇴진, 또 러시아는 용인 이렇게 하면서 쉽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론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요. 반기문 총장
께서 유엔 사무총장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송출국, 경유국, 목적지국, 또 국제사회 이런 모든 소위 스테이크홀더라고 그러죠. 이익 상관자,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연대 책임이다. 이거는 어느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 아까 얘기한 root cause approach, 이 근원적인 해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관리된 난민 유입이라는 뭐냐면요. 이 오더리한, 이게 계획이 돼 있고 예측이 되고 또 난민 신청을 하고 받고 이런 정상적인 것을 관리된 난민 유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권 보호, 재원 확보. 그래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난민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재정착, 그죠? 그리고 통합, 그 사회의 하나의 같은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하여간 가능한 한 합법적 경로, 이 legal pathway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필요한 요소들은 뭡니까? 안정적 체류 지위, 스테이터스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인권 보호 조치, 뭡니까? 보건, 보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착, 아까 말씀드린 리세틀먼트, 가족 및 친지 결합, 특히 미동반 아동, 그 다음에 고용 확대, 잡이 필요하겠죠. 장학금, 교육 및 직업 훈련, 네,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필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난민 이동의 근본 원인, 아까 말씀드린 root cause approach죠. 분쟁, 정치 불안, 인권 유린, 극단주의, 그리고 고용 기회 부족, 취약한 거버넌스, 기후 변화, 이런 유인으로 인해서 소위 강제적인 이동, forced displacement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납치 및 인신매매 등 조직 범죄가 거기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국 귀환 문제, 재통합 등 중장기적인 거시적인 도전이 다뤄져야 되는데 문제는 본국 귀환을 가능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 노멀, 새로운 정상이 된 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인류 공동 문제라는 인식하에 재정 부담과 책임 분담,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라는 것이 유엔의 지속 가능 개발 목표의 하나의 가장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난민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저희는 한국을 보면 2013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또 지금까지 유일하게 난민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된 난민 수가요 한 800명이 되고요. 그 배가 되는 1,600명 정도가 아까 말씀드린 인도적인 체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한 2,400명을 우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순으로 난민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난민 이주민을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으로 볼 것인가, 또 크리스찬 시각으로 볼 것인가라는 것이 있죠. 네. 난민의 종교 생활은 체류국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교와 전도의 새로운 추수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랍의 봄 이후에 난민 이주민을 흩으심으로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셨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 우리 선교사들하고 많은 화상회의 이런 걸 통해서요. 난민의 열악한 환경, 의식주는 또 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가 유도할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의 크리스찬 NGO의 그런 구호, 인도적 지원으로 이분들이 기독교에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코로나까지 와서 이슬람의 가치관이나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동족들에 대한 복음을 설명을 하는 그런 내러티브와 스토리텔링을 작성토록 잘 인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터키,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등에서 실제로 저희가 난민 이주민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오는 이주민, 아까 맨 끝에 우리 한국의 케이스도 봤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심사를 엄격하게 해서
난민 또 인도적 체류를 해야 되겠고 또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이민 그다음에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주민 선교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또 그 사람들이 다시 본국에 돌아갔을 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교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한국에 있는 분 또는 해외 모든 난민들을 아주 중요하게 준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 블루오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또 선교함으로 하나의 귀한 새로운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번에 할 거 다시 한번 예고를 드리면요. UN 지속 가능 개발 목표와 세계 시민 교육. 이것이 다음 주고요. 계속해서 이런 8번의 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문의하실 거 있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메일이나 카톡 아이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계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또 풀어보고 또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지금 이 강좌를 했고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 읽기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같이 참여하셔서 그런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또 그걸 가지고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